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은 김시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대면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헌학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학이라는 것은 이 책 또는 글자가 적혀 있는 기록물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1650년에 나온 50년대에 나온 징비록 같은 이런 거를 이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많은 걸 밝혀내는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학의 핵심은 실제로 실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게도 느껴보고 질감도 느껴보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가져왔는데, 광주까지 여러분과 뵐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실제로 느끼시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건 좀 제 개인 소장본이라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고서를 이렇게 만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주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유리 깔린 아래에서 펼쳐진 것만 보실 텐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실물을 들고 고무상 영업을 하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이 어떻게 기억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문헌에 기록되고 그 문헌에 기록된 전쟁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가의 기억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임진왜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임진왜란부터 2차 대전까지 짧게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1시간 반이라서 아마 보시기에 지루하실 텐데, 광주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대 흐름상 가장 영상의 마지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스킵을 하시더라도 끝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재밌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임진왜란과 전쟁의 기억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10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10개 항목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주로 사진을 위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임진왜란의 세계사적인 의의. 임진왜란은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의 하나의 충돌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짧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쟁에 대한 국가와 민족의 기억, 그리고 개인과 계급의 기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이제 우리는 이라고 하고 우리 민족은 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 국가로 묶이기에는 우리의 이익은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전쟁에 대한 국가적인 기억이 있고, 예를 들어 영웅 이순신 또는 일본의 위안부가 있고, 개별적인 인간들의 기억은 또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가 전공이 아니라 문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케이스를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쪽에서 삶의 진실이 좀 더 파악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의 기억과 개인의 기억, 전쟁에 대해서 이 기억이 충돌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특히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측 기록, 조선 측 기록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일본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의주까지 간 시점에서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군은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한양을 점령하고는 그때 일상생활을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그걸 번역을 한 게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민족 영웅이 되어 가는가. 이순신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 국민의 영웅이 된 건 아니었어요. 선조 같은 사람은 사실 이순신이 뜨면 뜰수록 본인의 위상이 약화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정치적 구도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의 행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되 명나라군이 더 중요했고, 명나라군을 데리러 의주까지 갔다 본인이 중요하다는 담론을 만들어내죠.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구한말이 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민족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가 닥치고,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이순신이 영웅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적군이긴 하지만 잘 싸운 장군 같은 개념으로 이것이 거꾸로 조선으로 수입되면서 우리에게 이런 영웅이 있었다는 게 재발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저의 핵심 전공인 이 징비록입니다. 저희가 오늘 세 가지의 징비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속칭 이제 고물상 영업이라고 하는데, 다 세 가지가 다 징비록입니다. 요거는 1650년대의 징비록이고, 이건 1600년대 말의 징비록이고, 요거는 1705년에 교토에서 출판된 일본 징비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보 징비록, 유성룡 친필은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게 꽤 재밌는 책인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서 중에서 제일 비싼 거기도 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못 들고 다니는 건데 제 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KBS에 무슨 역사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제 책 이렇게 가져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셨더라고요. 댓글로. 아무리 일본 책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왼손으로 하냐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박물관 계시거나 뭐 보시거나 하면 꼭 흰 장갑 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문헌학을 공부했는데, 일본에서의 문헌학의 기본은 장갑을 안 끼는 겁니다. 손을 잘 씻고 맨손으로 잘 말려서 만지는 것이 책을 가장 손상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2번 씻어요. 책을 만지기 전에 씻고 만진 뒤에 씻습니다. 만지기 전에는 책을 위해서, 그리고 만진 뒤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일본의 고서 중에 문구에 가면 열람실 옆 앞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수건이 걸려 있고. 그런데 하지만 일본의 화계사 분들도 장갑을 끼긴 합니다. 언제 끼냐면 사진을 만질 때 껴요. 그거는 지문이 묻기 때문에 사진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장갑을 안 끼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제 책이라서 장갑을 안 만지는 게 아니라 방금 손을 잘 씻고 말리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 책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오래 살 책들이라 존중을 해야죠. 이게 문헌학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제 주장보다는 이 책이 주장하는 거를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좀 희귀한 책인데 왜 희귀한지는 말씀드리겠고, 가장 널리 읽힌 책은 이 이권본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징비록은 대체로 요 이권본 징비록에 의존하고 있어요. 요게 부산 외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밀반출되면서 약 10년, 20년 사이 뒤에 요 일본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일본 책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청나라 사람들이 읽었고, 그러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이해할 때 징비록을 이용하는 것은 조선 징비록이 아니라 일본 징비록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뭐가 진짜냐? 그때 말씀드리죠. 각각에는 각각의 진실이 있다고. 이 책은 각 이름은 징비록이지만 내용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누가 내용을 꼭 바꿨다기보다는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이 있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승의 책에다가 제자가 넣기도 하고, 출판하다가 앞에 게 오타가 났다고 판단되면 또 고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 전투의 장군인 김시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름이 안 실려 있다가 틀린 이름이 실리다가 이권본의 단계에서 제대로 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조선에서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정립돼 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인 거죠. 그걸 찬찬히 밟아가는 게 제가 하는 문헌학적인 전쟁사 연구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이순신은 영웅화 됐고, 제가 알기로 전근대 아시아에서 이순신 그림을 가장 크게 그린 것도 일본이에요. 그게 사실 그대로 그림이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장비처럼 그렸는데, 장비 같은 위대한 무슨 뭐 전설적 영웅으로 인식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안동의 풍산유씨 종손 측에서 혹시 그거 진짜 그림이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유성룡 그림은 초상은 진짜 초상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표준영정이라고 하는 현대에 들어서 요거라고 정합시다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수많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인물들은 대부분 표준영정이라서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책을 쓰거나 집필하거나 할 때는 표준영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영정보다는 차라리 상상도라도 에도시대 때 그림이라든지 민화에 나오는 그림이 좀 더 나름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짧게. 이런 말씀은 제가 다른 책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서 제가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부분들이나 책에서 출판하기에는 실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징비록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각각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그리고 중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 중에 조선과 일본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매개체는 통신사죠. 조선에서 파견한 통신사에 대해서 일본 측은 조공사라고 이해합니다. 조선 측은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성리학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완전한 동상이몽을 하게 되죠. 하지만 동상이몽이라도 그 덕분에 200년간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근현대 역사를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완전한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우리 모두의 원한이 풀리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전쟁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안타깝게도 모든 개인의 원한이 다 풀리고 모든 인간이 절대 평화로 가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국가당 레벨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고 협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외교인 거죠. 정치인 거고. 그 수준에서 타협을 한 게 조선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년간 안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적인 외교였다. 물론 그 외교가 미봉책이었기 때문에 메이주신이 일어난 뒤에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긴 했지만, 그거는 200년 전의 선조들에게 왜 200년 뒤를 예측하지 못했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근데 전쟁사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구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생각해요. 근데 안정만 차지해도 훌륭한 것이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신사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외관을 약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같이 보는 관점인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선은 임진왜란 다 망했어야 하는 나라인데 안 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화되고 뭐 하는 얘기가 있죠. 전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꽤 잘 싸웠어요, 조선은. 기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일본이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안정을 유지하기도 하고, 일본으로부터 유황 같은 거를 밀무역하면서 여진족의 발응을 막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비교적 능동적인 외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죠. 이때는 뭐라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참패를 당했고, 그 후에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해버리죠. 그러면서 조선은 사실상 이제 국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본은 일본대로 독구가 막부가 안정을 추구했고, 대청제국 청나라도 자기 베이징 옆에 오른쪽에 가까이 있는 조선에서는 절대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청나라는 동쪽에서는 안정을 요구했지만 서쪽에서 위구르라든지 티벳, 몽골 쪽에서는 끊임없이 확장 전쟁을 벌였죠.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충돌하게 되는 게 러시아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한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때 이 병자호란이 끝난 시점에는 러시아는 동쪽으로 청나라와 몽골 일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국가적 레벨의 공격은 아니고 코사크라고 하는 기병대라든지 이제 소수의 파견단들이 아시아의 원주민을 섞은 혼성 여단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청나라는 동시에 명나라를 제압했기 때문에 북방에 보낼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측에 군사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나선정벌이 됩니다. 나선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란 뜻이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항구적으로 조선과 가깝게 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유럽을 아주 가깝게 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동해시에서 배 타면 하루 만에 블라디보스톡도 갑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종종 가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가까운 곳에 유럽이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한족 또는 만주족, 몽골족, 여진 이렇게 무슨 뭐 거란들 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해방구, 탈출구를 조선 측에 제공한 것이 러시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 언급한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말하자면 중국, 저는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족과 비한족이라고 말합니다만 큰 틀에서 중화세계, 그리고 일본, 조선이라는 삼국지 세계에서 러시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 등이 등장하는 열국지적 세계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국 시민들은 너무 삼국지 연의를 좋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해도 삼국지를 읽어야 되고, 사실 정사 삼국지하고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은 다른 건데 저는 이제 흔히 말하곤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삼국지를 좋아하시면은 정사를 읽으시라고. 그 소설은 대단히 왜소화시킨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시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착오가 일어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열국지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삼국지, 한중일, 한미일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광주이다 보니까 약간의 광주와 전쟁의 기억에 대한 부분을 하나 언급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의병을 떠올리실 텐데 저는 의병보다는 2차 대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광주 자체는 2차 대전 때의 영향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접적 방식으로 전쟁의 흔적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옛날 광주역에서 담양까지 가던 옛날 경전선, 그 담양선이라고 부르고 광주선 담양 부르던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쟁의 흔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사철, 그러니까 이제 국철이 아니라 민자철도로 운영되던 라인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담양의 죽제품들이 그 전까지는 지역적인 상품이다가 이게 철도로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는 건데 1944년에 일본 제국 내에 필요 없는 라인들이 대거 철거됩니다. 담양선만이 아니라 저 경기도의 안성선이라든지 금강산선이라든지 여러 라인들이 철거되고 타이완에서도 철거되고 일본 본토에서도 수많은 사철들이 없어집니다. 그때 철로를 녹여서 군수물자를 만들었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노크로 숨겨놓으니까 찔러가지고 찾았다라고 하는 물자 공출의 시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불효불급선이라고 그러는데 급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철도라고. 그래서 담양선은 현재 아시다시피 요부터 이제 5.18 공원 묘지에서 담양까지 띄엄띄엄 흔적을 남기고 있죠. 옛날 플랫폼이라든지 철교라든지. 이거는 이제 간접적 방식의 2차 대전의 전쟁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광주의 유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끝을 내려 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바탕을 깔면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완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는 타이완은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맞서 있는 맞붙어 있는 대단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꿋꿋하게 살아남고 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라서 대륙과 해양과 중간에 만나고 있지만 꿋꿋이 찬란한 문화를 지키고 있는 나라. 요는 모든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한반도란 지역이 500년, 600년, 1000년씩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정학적 요충지의 이 동부 유라시아에서 요충지는 오르도스 지역이라든지 내몽골 지역 또는 위구르 지역이죠. 그리고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 등이 정말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데들은 국가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 지역 국가들이 오래 못 가는 게 왕들이 통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여기 왕조들이 1000년 가는 게 딱히 온화한 통치를 해서도 아니고 그쪽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기억 관련으로 이거는 1938년에 충칭에서 나온 중화 국치도라는 지도입니다.
중화권이 어느 정도의 영토를 잃어버렸는가, 이 얼마나 국치를 당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조선은 조공국으로서 원래 우리의 영역이었는데 뺏겼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조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중국이 최근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1938년에 꿈꿨던 자신들의 상상의 영역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 속의 중화 국지도에서도 일본은 빠져 있고,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이건 미국 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장래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라서 한국은 빼줬어요. 그다음 이거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강성들이 만들었으면은 요 아마 중화국지도처럼 다시 집어넣었을 겁니다. 제가 늘 상상하는 거는 이게 38년에 충칭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도를 아마 임시정부 요인들로 봤을 거예요. 봤거나 이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류의 지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류의 인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자유중국, 중화민국 측과 협상을 했을까라는 상상을 늘 하곤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의 과거의 영역에 대한 기억이자 중화민족으로서는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전쟁을 예비하는 지도기도 합니다. 그게 기록의 무서움이죠. 마찬가지 비슷한 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여전히 역시나 조선은 들어가 있죠. 잠깐 읽겠습니다. 15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을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 동부 유라시아, 요즘 동부 유라시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계에서. 동부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본이라는 해양 플레이어가 이 지역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바꿔 말하면 이 지역에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에 최초로 정면 도전한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백총원 전투 같은 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큰 전투긴 했지만. 하지만 이 이후에 해양 세력의, 대륙 세력에 대한 도전이란 것은 수백 년간 항구적인 것이 되죠. 물론 지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인공위성 ICBM 등을 통해서 단순히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올 때 교두보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시점을 지나간 상태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이건 예전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왜란을 단순하게 한국, 일본의 두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 바뀌는 중에서 일어난 국제전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히데요시가 왜 일으켰나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전설이 없어요. 최근에 역시나 계속 이제 시사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푸틴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임진왜란과 닮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러시아 내부나 외부 정보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5년 전의 푸틴과 지금의 푸틴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망상에 빠진 것 같다, 푸틴이. 이제 자기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꿈에 가까운 옛날 러시아 땅을 모두 회복하겠다는 호가는 망상에 빠져서 현실적 판단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에 가까운 심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은 거의 히데요시 혼자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습해서 끝내버린 전쟁입니다. 지금 같은 근대 국가 총력전 체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지도층 한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느냐. 근데 그런 게 정근됩니다. 유럽에서도 뭐 7년 전쟁이니 그 왕들끼리 기분 나빠지면 전쟁 벌이고 합니다. 몇 년씩 전쟁하고 몇십만 명이 죽곤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도 실제로 망상에 빠진 것 같고, 히데요시도 실제로 망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25 전쟁, 한국 전쟁도 최근에 중국 측 문서나 옛날 소련 문서가 많이 공개되고 있어서 밝혀지는 거지만, 사실 김일성이나 마오쩌둥은 주저했고 처음에는, 그리고 개전했다가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는데 신속하게 점령이 안 되니까 당황하는 것처럼 중국, 북한 측도 당황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막은 게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은 뒤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자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근대 전쟁은 특히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임진왜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임진왜란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단순하게 조선의 정복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일본 측의 기록이나 일본 측에 첩자를 보냈던 명나라 측의 기록을 보면 일본이나 명나라는 이미 조선이 일본에 항복했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91년 김성일 사행에 대해서도 조공사라고 이해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명나라 측 기록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 있는 우리 화교들을 통해서 접한 정보에 따르면 조공사가 갔다고 하더라 라고 중국 측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측이 신속하게 삼도가 무너지죠. 한양, 개성, 평양이 무너지고 구원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명나라 측이 끝없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너희는 이미 항복한 상태고 일본군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유성룡을 삭탈 관직시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초기 시점에 히데요시는 이미 조선을 항복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명나라까지 진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하죠. 마치 지금 이 녹화 시점에서 어제 정도에 푸틴이 정보기관 수장들을 체포하고 있던데 자기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마치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쯔시마에서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히데요시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직접 건너가야 되겠다 내가. 마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가지는 않겠지만 히데요시는 건너오려 했습니다. 이게 히데요시 장점이 뭐였냐면 자기가 직접 전방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정보와 물자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보의 갭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게 장점이었는데 당시에 일본의 텐노부터 도쿠가와부터 사적으로는 히데요시의 어머니까지도 말립니다. 건너가지 말라고. 그래서 특히 그 히데요시는 어머니에 대해서 끔찍하게 충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꺾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규슈의 후쿠오카 쪽에 나고야에 머물면서 진두지휘를 하게 되니까 대략 한 달 정도의 정보의 갭이 생깁니다. 고대 국가에서 한 달이란 거는 큰 차이거든요. 이미 명령을 내리면 저쪽에서는 이 상황이 끝나 있고, 그래서 온 정보의 격차에서 결국은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 수 없었다. 그래서 휴전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휴전협상에서의 목표는 중간에 심의경과 협상했던 한반도 8개 도중에 남부 4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 다만 이제 히데요시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는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구나 를 깨닫고 아마 조선을 지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측과 일본 측으로 맞춰보면 조선의 왕자가 인질로 오거나 조공사처럼 인사를 오면, 마치 일본의 다이묘들이 항복해서 오는 것처럼 오면 그 왕자 또는 고위 간직에게 자기 일본 영역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 4개의 도를 할양하는 식으로, 맡기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전쟁에 자기의 면이 서니까. 지금 딱 푸틴이 쳤는데 안 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환영도 안 하고 의병이나 일으키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당황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때는 광해군이 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엇갈리는데, 근데 중국 측에서는 기록을 보면 광해군이 가려고 했으나 막판에 이항복이라든지 이런 조선의 중국 측이 말하는 간신들이 이걸 막아서 광해군이 못 갔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 났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정유재란의 발발 원인이라고 일본 측은 이해하고 중국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재란은 임진왜란과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임진왜란은 이미 정복했다고 간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저항을 하는 진주성 같은 경우는 철저히 몰살을 하죠. 근데 정유재란은 처음부터 한반도 남부 4개를 실력으로 점령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일단 척결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전쟁의 잔악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많이 언급되고 나는 귀무덤, 코무덤, 이 귀사형, 코사형이 발생하는 것도 주로 정유재란 때입니다. 이때는 실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일본 병사들도 이게 전쟁 7년씩이나 사실 100년간 전국시대를 겪고 나서 이제 좀 전쟁이 끝나나 싶었는데 또 물 건너 오니까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일본 측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병사 한 명씩 사람 몇 명씩 죽여서 코나 귀를 가져오라고 할당량을 내립니다.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걸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보이는 증상인데 병사들이 PTSD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 보면 이게 충격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을 못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이 이걸 처음에 발견을 했는데 프랑스 군청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왜 우리 병사들이 갑자기 겁쟁이가 되었나 라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뇌를 이렇게 좌뇌, 우뇌를 잘라보기도 하고 중간을 무슨 뭐 전기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나타나는 정신적 충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건 겁쟁이는 아닌 겁니다. 최근에 일본군 측에서도 구일본군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 병사들도 수많은 정신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일본 측은 신성한 황군이 감히 정신병을 일으키다니 이런 나약한 병사는 없다라고 해서 그런 PTSD를 일으킨 병사들을 정신병동에 가둬놓고는 전쟁 끝날 때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가족한테는 죽었다고 말하고 황군의 수치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호사설을 쓴 이익의 그 기록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해안 쪽에 코 없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를 자르라고 했는데 히데요시가 귀는 2개잖아요. 그래서 2개를 자른 다음에 2사람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할당량을 줄이려고. 그래서 히데요시가 그걸 알아채고는 코는 하나니까 코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꿰가지고 30명씩 해서 염장해서 가져오라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보니까 코만 잘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익의 이익의 성호사설이 나오는 것처럼 남해안에 코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군 내부에서 PTSD가 일어난 것 같다. 이 한국에서는 특히 전근대 연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전쟁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현대 전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급해서 이렇게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 측에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듣는 여러분께서는 약간 낯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쟁 PTSD 검색하시면은 요즘 많은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개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전쟁에 대해서는 국가 민족의 기억과 개인 계급의 기억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배포해 드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포로 정책인데, 그래서 좀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이미 소개를 했지만, 말하자면 일본군이 말이 통하지 않는 조선에 와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실전 회화집입니다. 음덕 고려말에 대해서라는 짧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카타카나로 중국어를 베낀 그런 회화집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찍으면서 포로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거를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군 안내자한테 이 길인가, 이게 카타카나로 써 있습니다. 이 길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에 숨어 있는 사람 내려오라,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카타카나로 한 300개 정도로 써 있어요, 회화문이. 그리고 이제 곧이 이르라, 무서운가, 나이 몇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사투리가 섞여 있는, 아마 경상도 사투리일 거예요. 그쪽을 가장 장기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보면은 임진왜란을 조선의 각종 재능 있는 사람을 잡아간 포로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흔적이 보이는 게 피리 부는가, 장인인가, 글하는가, 노래 불러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면은 저 사가현의 포로로 갔던 홍호영 같은 사람이 보면 어린 시절에 잡혀갔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들고 있었대요. 포로 된 시점에. 그걸 보고는 장군이 죽이지 않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얘는 쓸만하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이코키라는 일본 책을 보면 이런 그 관련 내용이 보입니다. 안타깝고도 기특한 일은 8, 9살 된 아이가 책을 끌어안는 모습이 어여삐 여겨달라는 듯이 보였으므로 동정심을 보인 무사가
그 아이를 거두어 잘 기르고 책도 일본에 보냈다. 책도 약탈해 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애를 데려간 다음에 꽤 많은 사례를 보면 그 마을의 성리학자로 키우거나 교토로 절로 유학 보내서 이제 유학 끝나고 돌아오면 자기 동네의 주지로 삼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구마모토시의 혼묘지라고 하는 절의 보물고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주지 스님하고 좀 연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열람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절에 없고 구마모토 현 미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의 보물관에 가면 사명대사하고 일본 측의 카운터파트인 승려가 각종 선담을 나눈 글도 전시됐고 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명대사하고 선담을 나눴던 승려가 나중에 조선 측의 소년 하나를 데려와요. 그래서 자기 후계 주지스님을 키웁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운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요건 뭐냐면 선조의 세 아들 중에 광해군은 따로 움직였고 임해군과 순하군이 함경도로 도망갔다가 가토키요마사에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 체포된 상태에서 임해군과 순하군이 선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특히 좀 임해군이 글씨를 잘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에도 좀 있고 일본 측에 보면 열 몇 점 정도의 임해군 글씨라고 전해지는 게 있는데 글씨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꽤 유명한 서예가였던 것 같아서 서로 임해군 글씨라고 베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의 임진왜란 연구자 사이에서는 이 중에 진짜는 있을 거니까 한번 확정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중에 임해군 글씨는 아닌 것 같지만 진본으로 보이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보면 순화군, 임해군, 행호군 이런 식으로 다 징비록이라든지 실록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요는 가토키요마사가 적장이긴 하지만 우리를 체포한 뒤에 잘 대해줬고 좋은 사람 같으니 빨리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서울의 남산 쪽에서 협상을 하게 되죠. 요 편지가 이제 일본으로 체포돼 갔다가 주지스님이 된 하동 출신의 여대남이라는 소년에 대한 편지입니다.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 조선의 아버지가 일본에 보낸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난 뒤에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서신도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암 출신의 강한 같은 경우도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전국을 계속 보고했고 편지로 나중에 탈출하게 되죠. 근데 이 경우는 돌아오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네 친구들은 다 왔는데 너는 왜 안 오느냐 내용입니다. 규슈, 희고국, 구마모토, 혼묘지, 학연, 이료 성인 이게 여대남의 본명입니다. 니치요 쇼닌이라고도 고려 상인이라고도 하고 조선국 하동에 사는 아버지 여청갑이 아들 여대남에게 전송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이 몇 월에 체포돼서 갔는데 동네 사람 친구들 다 돌아왔는데 너만 안 돌아오고 있다. 다 기다리고 있다. 너만 돌아오면 할머니도 기뻐할 거고 강아지도 기뻐하고 그 여종도 기뻐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안 오냐. 그래서 경신 5월 초 7일 아버지 여청갑 즉 아명은 이관이고 명은 여수희다.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아버지가 아닌지 의심할까봐 다 해놓은 거예요. 내 아명은 이거고 이거 요거 이런 식으로. 정근대 아시아에서는 편지 보낼 때 두 개 만들잖아요. 정보는 보내고 부보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본일 겁니다. 부보는 하동에 있었을 거지만 전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 대한 여대남 이료성인의 답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본이겠죠. 정보는 조선에 넘어왔겠죠. 딱 보면 봉투인 거고 부모님 전 백배 상답서 해서 조선국 경상도 하동 여수이씨 댁 전. 그래서 요는 뭐냐면 참 불효고 이 나를 납치해 와서 이렇게 교육시킨 게 적장이긴 하지만 이게 나를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길러주고 여기까지 해준 것도 은혜긴 하다. 주군으로서의 은혜는 있다. 그래서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다만 불자로서 부모님의 건강과 복을 먼 하늘에서 빌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면 못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통신사들이 보면 초기에는 나중엔 통신사지만 처음에는 회답사 겸 쇠한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본 측이 먼저 요구를 했으니까 답을 한다. 이게 우리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다라는 그 명분. 그리고 포로를 데려온다라는 쇠환이라는 목적이었죠. 몇 번 보내다가 안 보내요. 처음에는 포로들이 왔는데 나중에는 거부합니다. 가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분명히 조선인을 보인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자고 해도 안 온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조선말을 잃어버렸거나 이미 가족이 다 죽어버렸거나 또는 소문도 좀 나쁘게 돌았어요. 통신사들이 포로를 데려온 다음에 부산에 버려버렸다고. 그래서 특히 소년 포로들 출신들은 이쪽에 양반들이 데려다가 노비로 쓰기도 하고 그런 악소문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포로 사회에서 귀국 거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제 부모의 은혜와 주군의 은혜 사이에 고민하는. 그래서 이 여대남 씨는 행복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뒤에 써 있는 거는 이 여대남의 제자 승려가 추가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이라는 내용인데, 요는 우리 스승님은 일본에서 고독했다고. 그래서 저기 사가에 있는 어느 다른 포로 출신하고만 가끔 연락하고. 그래서 그 포로 진주 출신인데 그 사람의 글씨가 이 구마모토에 남아 있습니다. 고리되게 산 거예요.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심정이 있는 거죠. 국가로서는 그 강항의 간양록도 그렇지만 포로된 자체가 국가에 부충이죠. 왜 안 죽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 국가를 괴롭히냐는 건데, 근데 그건 국가의 기억인 거고 백성의 기억은 개개인의 기억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쩜 저 친일파이냐고. 친일파 말이 또 없긴 했지만 개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개인 인생이라는 거는.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로 밝혀진 북한 출신의 할머니도 결국 귀국을 거부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결국은 한국 측에 돌아가서 볼 면목이 없다라는 이유로. 많은 예의가 있는데 좀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개인의 역사는 단순하게 우리 민족, 우리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시민들의 기억이라는 걸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대륙에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던 인양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히키하게샤라고 일본 내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일본 내에 적응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임진왜란 때도 그랬는데 백성에게 냉정한 나라라, 지배층이 만주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들 남만주 철도 관계자나 관동군은 일본에 가까운 남쪽에 살았고 가난한 농촌 둘째 셋째 아들들은 만주 북쪽 끝에 보냈어요. 농토를 개척하라고. 그러다가 소련군이 쳐들어오고 항복하고 나니까 그 수백만 명을 버리고 자기들만 탈출해 옵니다. 그때 탈출을 못했던 많은 일본의 개개인들은 시베리아에 영주가 돼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건물도 짓고 하다가 많이 사망했고, 그 중에 병이 든 사람들은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압송이 돼서 수천 명이 북한에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얘기하면 나오는 A급 전범. 근데 B급, C급 전범 중에는 타이완인과 조선인이 수백 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억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흥하관음이라는 관음보살입니다. 흥하라는 건 아시아를 흥하게 하는 뜻이죠. 일본이 중국 침략할 때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이 보살을 세운 사람은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주범이 그렇게 일으키고 나서 파면을 당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디까지나 아시아를 흥하게 하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일본의 좌파들이 끝없이 공격을 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우파가 지키고 있는 중에 불교판 야스쿠니 같은 보살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일본에 다녀와서 찍은 종입니다. 이게 규슈의 기타 규슈시 공업도시로 유명한데 거기에 있는
시멘트 종이에요. 적혀있기로는 대동아 전쟁 공출 기념. 이게 뭐냐면 아까 담양선 말씀드리면서 철로 걷어가서 녹여서 군수물자 만들었다고. 근데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절의 종들을 가져다가 군수물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시멘트 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난 뒤에 일본의 많은 절에서는 이 종을 버리지 않고, 이 절 같은 경우는 옆에 뒀는데 어떤 절은 지금도 이 시멘트 종을 칩니다. 전쟁을 잊지 않겠다고. 근데 이런 기억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방식인데, 일본 놈은, 일본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해버리고 마는데, 1억 2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 조선인 출신 일본의 위안부를 최초로 발견해낸 것도 이른바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들인 거고, 일본 시민사회들이고, 그렇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국가 민족 단위가 아니라 저 개인 차원, 계층 차원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종을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이게 올해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순악이라고 하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분의 일대기 같은 영화입니다. 보드랍게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가 기존의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담론에서 빠지는 내용들인데, 동네 한국인 남성한테 속아가지고 팔려가요. 이제 가지고 제작되는 게 일본인 군인이나 순서 가서 잡아갔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 갔다가 위안부가 돼서 돌아와서는 먹고 살 길을 막연하니까 성매매 직결죄의 포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빗나가죠.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소녀, 위안부 소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위안부 담론 얘기를 할 때 빠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일본의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우리가 자꾸 말하기 편리한 것만 꺼내지 말고 다 꺼내놓자라는 움직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 움직임이고, 그래서 이분의 인생도 인생 자체로 받아들이자는 선에서 감독님이 제목을 보드랍게라고 붙였다고. 처음에 이분이 이름이 순악인데 원래는 아버지가 순옥이라 부르려고 그랬대요. 구슬옥자를. 그랬더니 면석이가 무슨 양반도 아니면서 옥을 붙이냐고, 악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순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기구한 거죠. 이건 검색해 보시면 요즘 개봉하고 있는 거라서 많이 나올 겁니다. 착잡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접하셨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례는 이 중에 일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특히 이제 미군 위안부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책은 미군 위안부, 그러니까 미군 기지촌에서 근무했던 여성들 중에 최초로 국가에 대한 소송을 일으켜서 승소한 분입니다. 김정자 선생이라고. 책 제목은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것이고, 이분이 초기에 소송을 걸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일본 우익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너희 한국도 위안부 제도 운영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이 나올까봐 몇십 년 동안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미군을 위한 유한시설과 여성들을 관리했다고 폭로가 나섰습니다.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최종 승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올 초에도 동두천에서 비슷한 사례의 여성들이 증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것 중에 담론 만들기 좋은 몇 가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담론을 완성시켜 놨지만, 그 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게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개인들이. 저는 자꾸 그런 게 눈이 가더라고요. 이게 문학 연구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론 자체, 거대 담론보다는 민족의 통일과 국가의 단합보다는 그 잊혀진 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를 듣고 싶어서 이런 전쟁의 기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군의 한양 점령을 둘러싼 기억입니다.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질서 정연한 점령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용한 내용은 당시 한양에 주둔했던 일본군을 따라왔던 어느 승려의 일기입니다. 서정일기라는 꽤 재미있는 흥미로운 일기고, 조선인이 보지 못한
또는 거기 살았던 조선인들이 남기지 않은 한양의 상황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가 이걸 어느 잡지에 연재를 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592년 여름 한양 점령 시기에 대한 기록.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복궁에 대한 내용인데 1592년 5월 7일 맑음 궁전에 들어갔다. 궁전은 모두 초토가 되어 있었으니 중국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함양군과 같았다. 그 곁에 누원이 있었으니 실로 불탄 자리에 남은 한 포기의 풀뿌리와 같았다. 이게 아마 경회로인 것 같아요. 딱 경복 불탔는데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 예전에 광화문 복원할 때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경복궁을 불태운 건 누구인가 라는 문제. 이게 유성룡 징비라고 보면 노비들이 불태웠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측의 일부 인사들은 자꾸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일본 측이 그걸 불태웠을 거다. 근데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일본 측에는 어떻게 나오냐.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시기적 가까운 기록은 이겁니다. 바로 보면 이미 불탄 상태예요. 물론 이 승려가 그걸 감출 수도 있는데 일본 측의 다른 기록을 보면 조선 측에 이런저런 불태운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거리낌도 없고 그냥 전쟁 워낙 자기들끼리 100년간 불태웠기 때문에 딱히 외국을 불태운 데 대해서 느낄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퇴각하는 일본군에 대한 기억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의 우세와 영웅 이순신. 이 이순신이 띄우는 이유는 일본이 초기에 해전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못 이겼는가, 저쪽에 너무 잘난 장군이 있어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거북선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이것도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좀 이전까지 몇 번 번역이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오역이어가지고 번역을 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9일 오전 8시경 적의 큰 배 58척, 작은 배 50척가량이 공격해 왔는데 큰 배 가운데 3척이, 이게 거북선이에요. 3척은 장림배로 쇠로 방어를 하고 대포, 불화살, 끝이 둘로 갈라진 활 등으로 쏘았다. 그러니까 거북선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쇠로 방어를 했다는 게 앞에서 뭔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을 마저 보면 한 1m, 2m 되는 봉이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하는 거죠, 일본 배들이.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일본 배가 진영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일본 측의 순찰관이 보더니 이 상태에서 그래도 다 배가 깨지지 않고 돌아온 건 잘한 거다라고 위로해줬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거를 무마하려면은 저쪽에 대단히 탁월한 장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순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일본 측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러다가 징비록이 일본에 건너가면서 비로소 이순신 이름이 알려집니다. 징비록이 건너가기 전에 중국 측 기록이 먼저 건너갔는데 거기서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 명나라 측에는 이순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들 질린 등자령이 중요한 거지. 조선 측은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사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측의 기록을 1630년대쯤에 읽었던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명과 일본의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조선의 동맹국이었던 명예 기록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징비록이 건너가니까 비로소 뭔가 사태의 객관적인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세 나라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1700년대 초에 일본에서.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역수입됩니다. 그걸 빨리 읽은 것들이 남인 계열 지식인들이에요. 이건 에온 타이코키라고 하는 일본 에도 오사카에서 이제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히트했던 책인데 보면 뭔가 철 같죠? 철갑 같죠? 여기도 철갑 같죠? 그러니까 거북이 모양이란 말이 없잖아요. 아까 장님배라고 하면 되겠었지. 그러니까 그 기록만, 일본 기록만 보면 거북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를 조선측이 몰았을 거고 그림 전체 구도에서 조선배가 조금만 이렇게 일본 배인데 압도하고 있죠, 구도적으로. 이런 절대 열세 상황에서도 일본 장군이 이렇게 배를 뛰어넘어가지고 건너가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제 옛날 그림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 아시아 책들은 이렇게 오른쪽 위부터 보잖아요. 펴자마자 조선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내려가는 부분에 조선배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시선을 거슬러 가면서 일본 장군이 뛰어오르고 있는 이 일본 장군의 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는 기본 상상도지만 이게 이 책 자체가 임진왜란을 사파로 묘사한 굉장히 방대한 기록으로서 최초의 책이다 보니까 그 후에 일본 화가라든지 서민들의 상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조선 측에서는 임진왜란 기록이 어떤 식으로 기억되기 시작하는가, 여기서 이제 징비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시민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92년 개전 초기에 있었던 진주 전투는 워낙에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사실 사태의 전말이 조정에 완전히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시민이 전투 끝난 시점에 사망을 하거든요.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본 징비록, 유성룡이 안동으로 돌아와서 1604년, 2년, 3년쯤에 쓴 초본 징비록을 보면 적이 진주를 포위했는데 이기지 못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김시민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다음 번인 16권번에 보면 적이 임진년에 92년에 진주를 포위했는데 목사 김시민이 이를 방어했으므로 이기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시민의 시자가 틀렸어요. 이게 시작할 시가 아니라 때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건 1600년대 중반쯤인데 이때까지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한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형성 중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목활자본 징비록을 보면 활자를 바꾸는 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시자가 좀 글자가 빗나가 있죠. 활자 바꾼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활자본은 약간 이게 블루프린트 같은 느낌이라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아마 이 책을 찍어가지고 서재학자본 말씀 따르면 안동에서 30부 찍었을 거라고 해서 체크용으로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해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이권본 징비록에는 시로 박혀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측의 임진왜란 기억도 딱 전쟁 끝나자마자 이순신 영웅, 뭐 원규는 못 싸웠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유성룡 중심으로 워낙 징비록이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유성룡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명나라와 일본 측의 교섭 상황을 잘 모르고 그 교섭이 한 3, 4년 가거든요. 그 거의 파악을 못 합니다. 그 징비록을 봐도 안 나와요. 그 대목이. 그리고 의병이 많이 강조되고 그 뒷부분, 정유재라는 말미 부분은 명나라군이 주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술이 약합니다. 초본 징비록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빠집니다. 특히 국왕 선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초본 징비록에는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초본 징비록을 당연하게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하지만 초본 징비록만 볼 거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초본 징비록을 빠지고 나서 이제 정리된 기억으로서, 이제 안전한 기억으로서 유통되는 징비록도, 예를 들어 이권본 징비록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징비록이 퍼지다 보니까 우리는 유성룡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인 중심의 역사관, 예를 들어 제조번방지 같은 책이 이것처럼 퍼졌다면 아마 우리는 임진왜란의 영웅으로서 조헌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원균이 조금 더 활동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유성룡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순신이나 권율이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그분들은 다른 복잡한 정치적 인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는 의병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의병은 잘 싸운 사람도 있었으나 대체로는 외진 곳에 숨어서 식량을 충겠다라고 징비록에 써놔버려요. 그리고 이제 조헌의 700의총,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조헌 영규 700의총이라고 하거나 조헌의 700의총이라고 그러는데, 징비록에는 영규 조헌이라 나옵니다. 승병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세 아시아에서 절이라는 것은 가장 부유한 사적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경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소림사인 거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런 전통이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승병이 잘 싸웠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게 휴정 유정인 거죠. 그리고 삼형대사는 또 유성룡하고 관계가 깊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감정도 개입이 돼서 조헌보다 영규가 앞서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뒤에 불교보다는 성리학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조언으로 수렴돼 버리는 그런 기억의 정치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사람은 양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청나라의 외교관 이제 학자였던 사람인데 최초의 주일 청국 공사를 따라와서 중국에서는 없어지고 일본에만 남아있는 책들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학문도 알려지고 덩달아서 조선책도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쓴 일본 방서지를 보면 징비록이 나와요. 그런데 징비록이 조선 징비록이 아니라 사권. 이 사권은 일본식 요걸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 갤로쿠 8년. 내용은 뭐냐면 명나라책 기록 보면은 조선은 비겁했고 삼포에는 일본과 조선의 혼혈이 많아가지고 간첩도 많이 있었고 장군들은 못 싸웠고 이런 식의 내용만 봤는데 징비록을 보니까 우국충정의 기운이 느껴진다. 두보 같다. 아마 명나라 측이 기록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비록이 일본 거쳐 청나라를 건너가면서 중국식 기억에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비록의 파워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조실록이 아시다시피 실록이 있고 수정실록이 있는데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수정실록에서는 좀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징비록은 널리 읽히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당파를 초월해서 읽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서 외관 넘어서 일본까지 건너가고 청나라 건너가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지금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에도 징비록이 소장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징비록을 그래서 뭐 경영서라든지 자기 개발서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적 베스트셀러로서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800년에 나온 책인데 이순신이 거북선을 이용해서 배싸움을 하다. 귀갑선이라고 보이죠. 근데 우리는 거북선의 모양을 알지만 일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거를 기록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말아요. 뭐 이런 거북이 등장 모양이겠지 하고 그냥 귀갑이니까 머리까지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1850년대에 나온 일본 딱지본 서민들이 보는 책인데 이순신이 가장 크게 나온 그림입니다. 다만 그림이 여기 그런 거죠. 저기 삼국지 연의에서 관운과 장비가 활 맞았는데 그거 마취 안 하고 웃으면서 뺐다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1800년대 초부터 일본 내에서 임진왜란을 소재로 다루는 게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띄워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화가나 출판사에서 임진왜란 대신에 삼국지가 수호전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가 되면서 검열이 느슨해지니까 다시 영원한 히트 아이템인 임진왜란이 부각하게 돼요. 근데 이미 삼국지 연의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라 약간 중국 영풍으로 이순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옛날 책들은 다 그런데 글 쓰는 사람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각 따로 그래요. 보면은 이름이 틀렸어요. 여기 뭐 한자가 개순신이에요. 계절, 사계, 계절할 때 계자예요. 그러니까 이와 개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도 이순신을 알 정도로 저는 아마 그래서 조선 이상으로 일본에서도 이순신은 유명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느 조선인이 일본에 구한말에 일본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순신 이름을 듣기도 해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특히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 그리고 이 징비록, 일본 징비록은 중요한 게 조선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본의 중산층 정도면은 조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 지도의 앞뒤로는 조선에는 몇 개의 군과 현이 있고 도가 있다는 게 파악되는. 이렇게 출판의 힘으로써 외국의 지식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을 인식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게 뭐랄까 일종의 인류학적인 감각이 일본 서민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징비록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교토에 있는 귀무덤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설정은 히데요시가 규야코를 배워오게 해서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이든 아군이든 다 같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공양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히데요시는 인자했다라는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무덤이 지금도 교토 가면 남아있는 귀무덤이죠. 그리고 통신사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귀무덤 앞에서 통신사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울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게 이 맥락을 모르시는 한국 분들은 오해를 하시던데, 이거 사실은 일본 에도 시대 맥락에서는 복종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통신사 기록을 많이 보고 있으면은 일본 측은 어떻게든지 통신사들을 교토로 끌어와서 여기 제사를 지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말은 안 하는데 사실 자기들 내부적 질서로는 조공사로서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 조선이 일본보다 약했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액션으로서, 그걸 알기 때문에 신유한 같은 사람들은 극구 거부합니다. 우린 절대로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일부 단체들이나 시민단체나 지자체들이 교토가 한 번씩 앞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 제사 지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유명한 통역관이 있는데, 부산에서 정통으로 이제 조선말을 배워서 그 목숨을 5년 깎을 각오로 조선말 배웠다고. 근데 이 사람이 통신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가짜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그 앞에 통신사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지내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기록을 남기기에는 이건 좀 너무 내가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너무 무리한 짓이다. 다시는 안 시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맥락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측은 통신사를 조공사로 본다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통신사들이 올 때마다 출판사들이 이게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대박 히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들을 찍어냅니다. 한 장짜리 책 찍어내기도 하고 두꺼운 거 만들기도 하고. 그 중에 이거는 한 10장 정도 되는 가벼운 서민용 책이에요. 보면 조선인 내조 연대기. 내조라는 게 조공 오는 거거든요. 마치 책봉된 제후가 오는 겁니다. 해가지고 오진텐노 때 임나일본 만들 때부터 쭉 왔고, 그 흐름 연속선상에 통신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894년, 95년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을 청일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확립되어 있는데, 막상 제가 일본 측의 문헌을 보고 있으면 초기에는 이름이 일청한 전쟁이더라고요. 청일전쟁이 아니라. 물론 청일 일청 순서는 자기들 멋대로지만 한이 들어갑니다. 일청한 전쟁이나 일청 조선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삼국전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선을 빼고 청과 일본이 싸운 것처럼 구도가 바뀌어갑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측 이해도 마찬가지였죠. 명나라 측 기록에도 조선은 빠져 있고 일본 측 기록에도 조선이 빠져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마치 명과 일본의 충돌로 보는 거, 두 나라 싸운 것처럼 이해하는, 마찬가지 기억의 조작이랄까, 조선이 빠져나가는 경향성이 근대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말씀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지역을 점령한 게 1650년쯤에 대충 끊지는 않는데, 이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고 학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니콜라스 비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관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동 타타르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이 비천은 조선을 탈출한 하멜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록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나중에 돌아와서 시장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요게 아직 베링야가 발견되기 전의 북아시아, 북태평양. 여기 일본이 있고요. 이쪽에 코리아가 있죠. 아직 일본의 북부 지역, 홋카이도 북쪽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삼입니다.
인삼은 단순하게 한반도권만은 아니고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나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죠. 인삼. 여담이지만 요즘에 캐나다 인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삼이 한반도에서만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 보면 항목 중에 코리아가 있죠. 니우츠라는 민족의 근처에 있다 인 거고, 이 기록을 번역하면 어떨 때는 중국에 조공했다가 어느 때는 일본에 조공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측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없는 거고, 하멜과 그 일행들은 조선에서 고생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히 좋은 말을 할 리는 없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기록은 유럽에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나라 입장을 보고 쓰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재밌는 게 조선 단어를 몇 개 적어놨어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 아나, 하나, N이 네덜란드어로 1이라는 뜻이고, 둘, 이 트베 둘이고, 서희가 셋,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 뻔히 알겠죠. 서희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단어가 몇 개 있어가지고 흥미롭습니다. 그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연하게 적은 기록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에 그 지역의 언어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그 자료의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메노르 호슈가 부산에서 공부하면서 유년 공부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게 당시 부산 쪽에서 돌던 18세기쯤에 돌던 음담패설이에요. 이게 조선식 기록인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걸 부산말로 잘 적어놔가지고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반도와 그 북쪽 지역이 유럽인에게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샤먼입니다. 샤만이라고 적혀 있죠. 네르친스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할 때 네르친스크.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바로프스크의 이름의 원형이 되는 하바로프의 탐사 경로인데, 여기 알바진이라는 데가 문제가 됩니다. 알바진에 딱 그 러시아인들이 요새를 만들어 버리니까 한참 명초 교체기에 혼란 상황에 있던 청나라가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몇 번 보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측에 연락해서 파병을 하라고. 그게 나선 정벌이 되는 거죠. 까만색이 1차, 주황색이 2차, 거의 하바로프스크까지 그 근처까지 갑니다. 사실상은 무승부인데, 왜 무승부냐면 청나라 기록이나 조선 기록을 보면은 이 2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데서 와가지고는 싸우다가 분리하면 어디 알 수 없는 데로 사라져 버리는데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 조선 사람들이 광활한 만주를 넘어가가지고 대륙을 봤을 때 느꼈던 당혹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조선 측이 임시방편으로 막다가 여기 알바진 요새 청이 3번의 난까지 진압해가지고 명나라의 마지막 부흥 세력들을 진압한 다음에 제대로 군대를 보내서 일단 함락을 시킵니다. 알바진을. 하지만 아까 조선 측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쳐도 끝없이 오니까 어느 순간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선 긋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과도 관련이 있는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중가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 중가르 때문에 청이 처음에 고집을 꺾고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게 되는데, 왜냐면은 대청제국,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정식 이름은 대청제국입니다. 다이칭구룬이라고. 이게 만주학에서는 하는 얘기는 청나라는 단순하게 송원, 명청 이런 식으로 중화제국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 같은 복합 문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청제국의 황제는 한족한테는 황제고 만주족한테는 칸이고 몽골에게는 달라이라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얼굴을 가진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볼 때는 중화제국의 흐름이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좀 더 복합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던 게 몽골입니다. 대청제국은 모든 몽골족이 청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이 중가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은 자기의 동쪽 지역에 있는 조선에 대해서는 절대 무장해제를 시키고 안정정책을 펼칩니다. 평화정책을. 그 반면 서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침공정책을 펼쳐서 결국 나중에 중가르를 민족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현재 중가르는 나중에 기록을 보면 예전에는 이 평야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고. 근데 이 중가르가 마지막에 저항을 한 것이 러시아에 연락을 해서 무기를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이 급해가지고 러시아랑 먼저 협정을 맺어서 러시아가 중가르에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서 중가르는 멸망해버리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몽골 때부터 주변 지역을 괴롭혔던 내륙 아시아의 세력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때 만들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청이 맺은 조약이 1998년 8월 27일에 네르친스크 조약. 이 조약문은 중국어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공통 언어는 라틴어예요. 조약문에서. 그리고 만주와 러시아어로 적힙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문의 내용이 한쪽에게 알려지면 곤란했거든요. 왜냐하면 동등한드 황제가 맺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기준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내용을 바꿉니다. 중국의 천자가 저 러시아의 왕한테 주는 것식으로. 하지만 당시 정식의 라틴어 조약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번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특히 러시아는 이때부터 아시아의 언어는 중국어, 한문이 아니라 만주어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일본으로 갈 때도 만주어 조약문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일본 측이 당황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전만 가지고 만주어 문자로 해석해내고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선 일본의 동양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속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빠져있죠. 빠져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문순득, 흑산도 홍어장소 문순득과 다이코쿠야 코다유라고 하는 일본의 표류인입니다. 그 다이코쿠야 코다유라는 사람은 1700년대 말에 알래스카로 표류를 했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한참 러시아 제국이 만들고 있던 세계 대백과 사전에 일본 항목을 집필하고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가보니까 러시아에는 수많은 일본인이 있어서 러시아인들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일본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일본은 쇄국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계속 세계가 열려 있었던 거죠. 반면 문순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목포 쪽으로 가다가 강진 목포로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오키나와로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마카오로 거쳐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에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 표류민이라 조선 측에서 베이징으로 보냈는데 베이징에서도 모르겠다고 돌려보내서 제주도에 두고 있었다. 내가 필리핀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다. 타갈로그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갈로그를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서로 친구여가지고 착착착 보내주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 옆 나라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돌려보내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골에 박혀가지고는 이 사람을 10년씩이나 붙잡고 있었으니 이게 소문이 퍼지면 저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을 것인가, 등에 땀이 흐른다라는 내용을 적어놔요. 이 사람이 가져온 내용의 일부를 정약용과 주변 사람들이 기록해서 서양의 배 같은 걸 연구하긴 하지만 결국 그게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고립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표류민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광주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남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광주에 왔기 때문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담양선과 전쟁의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입니다. 1920년대 초에 나온 취미의 조선여행이라는 책이고 이 책 초기 앞에 보면은 이게 참 여러분이 앞에 계시면 참 좋은데 이런 식의 기에는 건두사파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제 집에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광주 전남 부분만 따로 찍어왔습니다. 마침 지금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올해 철도 관련 전시를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광주 담양간은 까만색으로 이미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쪽은 앞으로 예정선, 경전선이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은 남광주로 가지만 예전에 이렇게 갔잖아요. 광주 갈 예정이었잖아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대이기 때문에 송정리가 있고 광주가 있고 담양이 있는, 그리고 목포가 있는, 그 다음에 이건 32년에 나온 지도. 이거는 그렇게 예쁜 지도는 아닌데 담양에서부터 이제 전라선과 만나가지고 순천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으나 여전히 점선인 상태고, 전남 광주가 있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라인이 보성을 통해 이어지는 라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근데 우리가 아는 경전선, 지금 없어진, 푸른 길로 없어졌지만 예전 경전선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이번에 전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전시 개막하면 올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뵈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헌학자 김시덕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